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 네. 정말로 그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그렇죠. 그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네네네. 게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예. 약간 뭔가 좀 평소와 다른 네.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 약간 부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뭐 맞았다고 오해할까 그렇죠. 봐. 필러나 뭐 이런 거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월요일 날 발치를 했는데 아, 어제에 사람이 아닌 몰골로 팅팅 부었다가 지금 이거 나오기 위해서 얼음질 밤새도록 하고 진짜로? 가라앉히고 지금 왔는데 약간 부어 있는 아니, 근데 상태거든요. 그 자연 보톡스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얼굴도 더 좋아 보이고. 네. 일단 주식 시장에다가 좀 많이 비유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네. 그 어떤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안 두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랬었거든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게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주식은 좀 결과가 빠르고 내가 감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부동산은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느린 느낌. 네. 이게 있다 보니까 주식을 먼저 접한 분들은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게 깝깝한 느낌이 많이 들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주식하다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익률이나 돈을 버는거나 이런 걸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네. 부동산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제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 왜냐면 부동산으로는 10명 중에 한 7, 8명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네네. 주식은 10명 중에 진짜 한두 명이 그렇죠. 벌거든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공부했던 거를 부동산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측면들도 있고 그런 것만 어느 정도 구별하면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쉽게 접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시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그거는 아니고 네, 그렇죠. 공부하는 책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 책의 프롤로그가 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주로 부동산에서 하락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또 일찍 하셨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저를 늦게 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하락론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제가 2019년에 이제 폭등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었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책도 폭등장이 온다. 네, 폭등장이 이런 책을 썼고. 뒤에 어디 있는데? 예,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상승론자. 였다가 네. 갑자기 작년 말부터 변절을 한 이제 하락론으로 변절을 한 이상한 사람. 그래서 네. 하락론자, 상승론자가 아니라 사이클론자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이클을 어느 정도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폭등이 아닌 2019년 같은 경우는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계속 하락을 점치는 분들이 더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럴 때 제가 폭등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저는 폭등할 거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폭등이 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작년 말까지 이제 작년 말쯤에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거주도 사지 마라. 팔 수 있으면 팔아라. 지난번에 저희 나오셔서도 네. 1주택 그래도 살고 있는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질문하니까 네. 팔 수 있으면 팔아라. 그렇죠. 팔 수 나와서 있으면 제가 파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맞춘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터뷰한 것들은 박제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잊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섣불리 얘기해가지고 이제 제 오점을 남길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거. 옛날에 뭐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 그냥 공중으로 전파가 날아가면 그만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다 이제 기억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또 캡처도 해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시장 얘기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 약간 근데 이제 1주택자 팔 네. 수 있으면 팔아라. 네. 계속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나는 그래도 팔고 싶어요. 네. 이 집을 네. 혹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팔 수 있다. 네. 좀 매도가 가능. 물론 그걸 뭐 반 가격에 내놓으면 당장 이러면 팔리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속한 지역들이 네. 무조건 이렇게 하락장에서 그냥 주구장창 하락만 하진 않아요. 반등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도 상승만 주구장창 했던 게 아니고 오르다가 멈췄다가 아니면 약간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하락할 때도 하락하다가 반등을 약간 줬다가 다시 하락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반등을 줬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죠. 그럼 그 반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면 쉬워요. 네. 대부분의 반등은 조정이나 반등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 보면은 하락을 원하긴 하는데 네. 지금 요즘 보면 규제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LTV도 뭐 50%가 완화한다. 또 네네. 규제 지역도 좀 하나둘씩 좀 풀어가는 풀어주고 상황.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왜 정부가 이걸 풀어주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하락을 바라지만 네. 연착륙, 경착륙을 바라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정부는 좀 특이하게 하락이란 얘기를 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네네. 뭐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얘기하고 근데 있고. 다른 정부 같은 경우는 하락 얘기도 안 해요. 안정이란 얘기를 합니다. 안정. 네, 네. 그래서 정부는 가장 추구하는 시장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어허. 그래서 하락을 좀 심하게 한다 싶으면 다시 이 심하게 하락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안정으로 돌리려면 뭔가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줘서 시장에 약간 활기를 불러일으킬 요인들을 만들어 정책을 그렇죠. 내놔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규제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안정적인 하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규제를 풀어주는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약간의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을 줄 때 기다렸다가 반등을 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네.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시라 막 이런 전문가들이 네, 막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네. 내가 이렇게 몇 호가 이렇게 내놨다고 해서 그게 바로 거래가 체결되고 이게 아니라 네. 거의 막 한두 달 전에 내놨어도 잘 거래가 안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반등이 나올 때 팔아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이게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매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또 올리고.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반등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선택을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여기서 자기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집값은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그죠 한호가가. 많게는 뭐 5,000만 원 이렇게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쵸.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게 순식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팔릴 것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순식간에 팔려버렸어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팔린 가격보다 한 2, 3천 오른 가격에 팔면 배 아프죠. 아마 이분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 그건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런 네,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살짝 뭔가 거래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누구나 조금씩 한번 조금 살짝이라도 올려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호가 올릴 때 내 거는 그대로 있으니 이게 먼저 팔릴 수가 그렇죠. 있고. 네. 이게 중요한 게 호가를 다 같이 올리잖아요. 그럼 매수자들이 쫓아와서 사질 않아요. 아, 또 계속 갭만 벌어져 있고 네. 팽팽하게. 네. 그냥. 그러니까 매수자는 어허. 매수자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매수자는 지금 하락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를 이제 바라고 그렇죠. 인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난 더 싸게 살 거여서 여기다 걸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등 분위기가 나오니까 네. 아 이제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은 싸게 사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갔을 때의 시세 차익을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호가를 미리 올려버리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시세 차익이 거의 안 생기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사봤자 별 이득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럼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더 기다려 볼래. 뭐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게 더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중개업소 사장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 양반 호가 올린대요? 아 그럼 딴 거 알아봐 주세요.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올게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자가 적극성을 좀 띠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 여지마저 없애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반등 시점에 내가 팔고 나서 다음에 좀 높은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때 내가 내놨던 가격에 가만히 있으면 매수자가 찾아왔다는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요즘 그렇죠. 시장 분위기 봤을 때. 그러니까 반등 분위기가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아 반등 분위기가 되면. 네네. 매수자들이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럼 정책이 좀 뭔가 매수자한테 뭔가 이제 매수 여력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매수자리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팔 생각이었으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팔려고 시도하다가 다 대부분 접죠. 호가를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이 디테일은 호가를 보고 있으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호가를 보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는 약간의 이제 뭐 일종의 노하우나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 부동산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중개업소. 그렇죠. 예. 중개업소에 다 중개업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고 그렇죠.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어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업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가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중개업자가 있어요. 그냥 주는 가격, 네.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 바라는 가격, 그 가격에만 뭔가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 갭을 좁혀주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럼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근데 경험이 많고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부동산들을 보면 갭이 좀 벌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점점 좁힐 수 있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현장에서 네. 그 상가 거래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수법인데 네.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법이거든요. 네. 매수자와 매도자들을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하면 네. 약간 서로 왜냐하면 갭이 많아요. 차이가 예, 권리금을 책정을 네. 할 때 네. 서로 바라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은 높게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계속 설득 작업을 통해서 낮춰야 돼요. 그렇죠. 낮추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또
설득을 해서 높여야 돼요. 그렇죠. 이 높이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서로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럼 양보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안 만나게 한 상황에서 겁을 주고 매도자한테는 겁을 줍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딴 데 간대. 그렇죠. 딴 이런 동네 식으로 간대. 하면서 자, 이분이 지금 얼마면 살 것 같다면서 조금 낮추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고민하다 30분만 줄게요. 고민하시고 결정하세요. 2천만 원만 하락하면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고민하다 그럽시다. 그래도 갭이 있어요. 그 가격에 이 사람은 절대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갭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자, 저 파는 사람한테 지금 어느 정도 해서 해놨는데 그 너무하지 않냐.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이 사람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조금 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조율하고 가서 약간은 갭이 또 있는 거를 또 조율하고 하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역할을 하는 게 중개사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거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을 어떻게 아느냐? 가서 상담해 보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얼마에 파시겠어요? 그 가격이면 절대 못 팔아요. 딱 그러고 그냥 잘라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반면에 있는데 얼마에 파시겠어요? 그러면 상황을 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가격에는 제가 이제 받아주겠는데 손님 오시면 약간의 조율이나 좀 생각을 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 이제 매도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겁을 주게 되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매수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매수자한테도 상황을 아주 매수자는 지금 하락 상황이니 급매물만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 가격을 올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서로 간의 갭이 큰 거를 원하는 갭이 큰 거를 좁혀서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가격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을 찾아서 이제 의뢰를 하는 게 그게 진짜 단순 중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말로 그 거간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흥정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게 이제 기술이라는 건데 역시 그 중개업소를 많이 해보셔서 우리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가장 그 AI 시대에 없어질 수 있는 가장 직종 중에 상위권에 있는 게 중개사거든요. 그래요? 공인중개사가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AI가 어떻게 흥정을 붙여줘? 이 흥정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래만 있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 그렇죠. 줄 알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중개사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거의 소개만 해주는 직업으로 쉽게 먹는 수수료를 쉽게 먹는 직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시장 상황도 있습니다. 정말 쉽게 먹는 시장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많이 구별이 됩니다. 능력 차에 따라서 어떤 데들은 지금도 계약을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부동산은 1년 내내 올해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매매 계약을 한 건도 못 쓴 부동산들이 수두룩해요. 그거는 진짜 그 공인중개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흥정을 잘 붙이는지. 야, 그게 진짜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를 어느 정도 좀 고려하면 조금 파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몇 번 그렇게 공인중개 사무소를 이용을 해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저 아주머니가 약간 좀 얄미울 정도로 뭔가 좀 막 흥정을 잘 붙이는 것 같은데 또 거기 가면은 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거래는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찾아가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약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거래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가 없을 때 특히.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을 사려고 이렇게 계약금 걸었다가도 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차라리 내가 계약금 손해 보고 말지 막. 이게 항상 반대 상황도 있었던 게 상승장에서 팔았다가
팔았다가 매도자가 계약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다음에 파는데 더 비싸게 팔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매수자가 계약했던 걸 취소하고 뭐 이제 위약금 그 계약금 걸어놨던 거 날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잠깐 그 정부의 규제 완화 네.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어디까지 더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외곽부터 푸는 거죠. 뭐 지방이나 이런 네, 데부터. 네, 네. 그리고 LTV도 현재 지금 50%까지인가요? 네. 예, 완화가 된 게? 네. 네. 요 정도면 네. 어느 정도일까? 약간 시장에 온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뭔가 거래가 좀 활성화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센 게 나와야 되나요? 더 센 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가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하락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정도의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요. 센 거는 아직 안 나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예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는 지금 이번 규제에서 안 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예.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일종의 약간의 조삼모사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3개를 먹고 저녁에 4개를 먹는다. 네. 근데 조삼모사는 이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했더니 좋아하더라. 네, 이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똑같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뭐냐면 살 때 나가는 돈이거든요. 살 때 나가는 돈이 지금 취득세 중과잖아요. 네. 많이 나간단 말이죠. 네.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좀 문턱 높은 데를 지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양도세 중과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취득세 중과가 먼저 딱 문턱을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주면 이제 거래가 일단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좋아져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도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약간 중요한 문턱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LTV 대출을 풀어줄 때 LTV를 풀어주거든요. 네. 근데 DSR은 안 건들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둘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있으면 하나는 해소가 되지만 나중에 하나가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DSR에서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를 생색을 내는 것처럼 풀어주긴 하는데 실제로는 뭔가 시장에 막 적극적인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지금 행동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 냉탕에 뜨거운 물을 확 넣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조금씩 그런 느낌이죠. 얼지만 네네. 않게끔 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경착륙으로 가는 것만 막으려고 노력하지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 네. 언제까지 갈 거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책에서 썼던 대대로 기간으로 보면 하락장은 한 5년 정도. 5년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년이면은 거의 2030년대 다 돼가는 그러니까 2028년 정도가 이제 바닥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안정기라고 해서 2028년이면 그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실 만한데요. 그렇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집을 사서 매수해서 실거주 하고 싶은데 뭐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저한테 아니 그러면 한 5년까지도 하락장에 갈 거라는 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식 시장하고 네. 부동산의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미의 특성을 제가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개미는 시장을 돌릴 수 없어요. 그렇죠. 시장을 바꿀 수 없거든요. 부동산은 개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세력이 없습니다. 주식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세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기의 종목
방향을 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부동산은 개미가 막 사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또 부동산 화랑장 보면은 네. 무슨 TV 뭐 이렇게 막 부동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네네. 진짜 세력을 몰고 다니는 분들 같고 막 그거는 임장 다니면서 네네, 막 맞아요. 그쪽에 네. 한 번에 10채 20채씩 막 거래시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네네. 그게 세력 그거는 같은데?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방향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미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일종의 투기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더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락하는 시장을 가가지고 네. 대거 샀다. 네. 절대 못 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서울 수도권에 네. 2012년 13년도에 대구 부산에서 관광차를 타고 막 매수자들이 와서 진짜 쓸어갔어요. 시장 안 좋던 시절에. 네네. 근데 절대 안 올랐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나중에 올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력 역할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사는 행위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서히 2014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대구 같은 경우 가가지고 막 사면 올라갈까?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미분양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미분양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 한 7천, 8천 건 되잖아요. 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동시에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개미가 10,000명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뭐 주식도 아니고 아파트를.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그 세력들 뭐 그 클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아야 수백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어느 한 지역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은 지역이 넓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인천까지 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럼 수백 명이 가서 어느 한 지역 뭐 예를 들면 일산에 가서 막 싹쓸이를 했어요. 일산이 잠깐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지역이 같이 올라야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는데 주변 지역이 안 올라요. 그러면 뒤따라 매수하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잠깐 상승했다가 멈추게 되죠. 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이 넓기 때문에 세력이 엄청 커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의 힘으로는 절대 시장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먼저 자동적으로 선회를 해야만 이 나중에 매수자들이 달라붙어서 상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닥장에서 그 부분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왜 분명히 저도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사야 시장이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론 가설을 세워놓고 네. 시장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매수자들이 많이 사지도 않고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올라갈 때 봐도 매수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물이 뭐 예를 들어서 2억에 네. 그 어떤 아파트에 2억 이게 시세라고 한다면 2억대의 매물들이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래는 한두 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2억대의 매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다 소화돼야죠. 예. 근데 나중에 이런 매물이 소화되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요? 저도 그게 연구 과제였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나중에 밝혀낸 게 뭐냐면 전세가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옛날 가설을 세우고
했지만 이제 개미들이 이 뭔가 매수 행위를 통해서 이 상승으로 전환될까 이런 의문을 이제 나중에 갖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상승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지 못했고 네. 결국에는 그냥 먼저 시장이 자동적으로 선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등장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 22년까지 거의 9년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가 좀 주식보다 훨씬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방향을 한번 정하면 그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강하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뭐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전세 가격일 수도 있고 네. 또 미분양일 수도 있고 정부의 규제 네. 또 금리 상황 네. 종합적인 것들 네. 그게 하나하나 돌아서 시장 스스로 어떤 좀 턴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거기다 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얹어지면은 네. 그 또 턴이 또 확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은 당분간은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게 전세에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하락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면서 저절로 이 전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매수자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럼 전세 공급이 늘어나질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기존의 투자자들,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월세 전환을 시도해요. 아. 예, 월세. 왜냐하면 계속 손해만 보니까 그렇죠. 손해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이자보다는 이제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니까 월세가 이제 오히려 이자보다 싼 상황도 벌어지는데 네. 좀 지나면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면 다시 월세가 이자보다는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월세 전환을 해서 월세를 받으면 좀 손실이 만회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수자들, 그 기존의 그 실거주자들이 집을 팔고 네. 임차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네. 나중에 전세난이 생길 수 있는 임차 시장에서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럼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때 되면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낮은 상황이 돼요. 그럼 붙어버리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죠. 그럴 바에는 그럼 집을 사자. 예. 또 이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때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돼요. 그 시점도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에너지가 쌓이려면 최소한 5년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전세난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책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목차에 보면은 네. 다가오는 사이클에서 기회 잡는 뭐 요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뭐 기다리면 되고 네. 내년에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년에 진짜 이거 대출 제대로 못 갚아서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네. 줍줍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라고. 네. 물론 이제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좀 기다릴 수는 있을 텐데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회를 잡으려면 어쨌든 제가 사이클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클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인지하고 기다렸다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부분이 예. 이게 그 옛날에 주식 책에 네. 사이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 책에 보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바닥에서 턴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닥을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 기존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던 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 한 8, 90%는 스스로 매수 행위를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사려고 왔어요. 분명히 사려고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최근에요? 아니요. 아니면은? 2000 바닥권에서 2012년, 13년, 14년, 15년 네. 그럼 이때 샀으면 네. 대박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이분들이 다 그 매수 행위를 스스로
스스로 걷어찼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다 두렵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지금 주식 용어에 보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네. 공포에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워요. 예. 그게 왜 그럼 어렵냐?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중심리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포가 오면은 다 더 하락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감하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중 무리에 행동하는 그거를 과감하게 이기고 내가 거스르는 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닥이다. 일단은 그 맞든 틀리든 자기만의. 그렇죠. 예. 자기 기준이 있어야 네. 남들이 이게 안 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특히 뭐냐면 주변에서 다 간섭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겪어보면 사러 와요. 네. 사러 왔다가 상담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갑니다. 네. 가서 다음에 오면 다 꺾여 있어요. 가족들하고 또 회의하고 그렇죠. 오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서 내가 분위기 좋은데 지금 사면 싸서 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를 하냐? 주변한테 조언을 구하죠. 그렇죠. 예.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이 사면 안 된다라고 말려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말리고 그다음에 친척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말리고 말 그대로 이제 군중 심리니까 다. 예. 그렇게 말리면 이거를 이겨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은 뭐 그냥 몇 천만 원 혼자 이렇게 아내 몰래도 하고 남편 몰래도 할 그렇죠. 수는 있지만 예. 부동산 같은 거 원체 이제 규모가 크니까 혼자 그게 안 결정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주변들이 말리는 거를 뿌리치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확신이 있어야 주변이 말릴 때 그걸 뿌리치고 내가 매수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시장 분위기에 역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더욱 어려운 게 부동산.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사이클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네. 가장 의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네. 아니 공포에 사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이 공포인지 네. 아니면 더 떨어져야 공포가 되는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많지만 네. 심지어 뭐 주식 쪽에도 투자의 대가들도 당연히 사이클이 네. 있다. 인간 세상은. 근데 그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에서는 안 좋아지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네. 안 좋아져도 끝없이 안 좋아지지는 않는다. 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더라고요. 네. 그 뒤부터는 본인이 그렇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저는 부동산에서 그 기준을 찾은 거죠. 그 바닥 신호. 예. 바닥 신호를 찾았고 그다음에 상승장에서 턴을 하는 신호들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사이클. 다른 분들은 사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사이클을 얘기했던 거고 예. 저는 대비할 수 있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입니다.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저희가 그 뭐 바닥 신호 몇 가지 좀 이야기를 같이 네네. 했습니다만 네. 그때 5가지였나요? 몇 가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 네. 그리고 전세가가 이제 오르고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네. 미분양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 네.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정부의 규제라든지 금리 규제는 상황은? 이미 다 풀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알면 좋지만 네.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당연히 그냥 이건 필연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상황이면 규제가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저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라거나 이러면 네. 조금 그럼 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작년에 영끌했던 분들 대출이자가 지금 되게 많이 높아지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그렇죠. 제일 힘들긴 한데 사실 그런 분들 제외하고 그냥 내 살 집 네. 내 적당히 이자 내면서 살고 있다 뭐 이러면은
큰 고민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 건데 물론 소장님은 팔 수 있으면 팔아라라고 또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고민 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사람과 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수천 명을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기 때문에 하락장을 편안하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그냥 묵묵하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약간의 가식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걸 경험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내가 산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놈이 저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지. 막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2억에 샀는데 예. 7억까지 올랐어요. 예. 그러다가 5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시냐. 지금 이미 3억을 벌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저는 진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식이랑 똑같죠. 예. 그분이 내가 어떻게 지금 3억을 벌었냐. 내가 지금 2억을 손해보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놀부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점이 내 돈 같은. 그렇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벌고 있는 상황인데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끝에서 사가지고 번 것도 없는데 손실이 생긴 사람들이 실거주다라고 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뭐. 그럼 어떻게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는 좀 따뜻한 방송을 좀 지향을 하는데. 근데 이게 부동산이 참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팔려고 했을 때 팔리면 사실 좋은데 네. 팔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고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대비하면서 그냥 이제 진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 시작하면서 강하게 얘기했던 게 2021년에는 무조건 팔아라. 올라가지만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공감을 하지 못했죠. 그때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예. 그거를 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앞부분에 여쭤봤던 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집을 팔려면 어떻게 내놔야 되는지 네네. 그거부터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책의 앞장에 네. 이게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흑수저에서 몇십억 자산가가 됐다는 책이 팔리는 이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자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챕터들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상승장에서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썼다 그러면 뭐 나는 몇십억, 뭐 몇백억 자산가. 네. 근데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저희가 이제 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따라야 될 사람이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죠. 부동산만 100억 있대.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우연히 번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네.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큰 돈을 부동산으로 벌었다 해서 막 어디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승장에 그냥 올라탔는데 운대. 그거를 제가 이제 상승장 때는 약간 무모하는 게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상승장 때는 약간 무모한 사람이 돈을 번다. 근데 진짜 무모하게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자산이 막 엄청 불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고 그걸로 마케팅을 해서 강의를 해서 돈을 벌고 또 그걸 따라서 산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따라한 사람들이 거의 상투 끝 무렵에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이제 끝물 영끌을 해서 이제 그 상투 잡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너무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원인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인 중심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이 있어야 네. 디테일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알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구나. 그리고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뭐냐면요. 네. 그래서 뭔가 분석을 잘하고 네. 되게 디테일에 강하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투자로 큰 돈은 못 벌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개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디테일은 없어. 그냥 어버버버해. 근데 그냥 저는 뭐 건물 몇 채 있고 집 몇 채 있고 해서 뭐 한 1, 200억 됩니다. 부동산 하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저 사람이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예, 사람.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참 디테일만 강한 개털한테 배울 거냐 큰 부가 있지만 디테일이 없는 사람한테 강의를 들을 거냐 네, 네. 거의 열의 9은 후자 따라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들어서 네. 그 상승장에 같이 올라타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결국에는 그분들은 다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으면 변곡점을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이게 일종의 부자 마케팅을 지인들 간에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동산을 상승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럼 자기만 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돈에 대한 인심이 너무 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끌어들이죠. 내가 벌었으니까 나만 버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동생, 형 네. 같이.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돈을 벌었잖아요. 결과로 증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라요. 그럼 이 사람이 사라는 거 같이 이제 들어와서 삽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제일 뭐 가장이고 그렇죠. 신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또 중간에 돈을 벌긴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넓어져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거 사자 해가지고 쫙 갑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는 이때 돈 벌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으로 그냥 10억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네, 네. 5억을 세이브해 놓고 5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10억을 다 사거든. 뭐 레버리지까지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때 물리면 문제는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이 물린 행위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159페이지에 이것도 있네요. 내가 내린 투자 결정 사실은 부한회동의 결과다.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이 그냥 누구 따라서 어디 갔다가 네네. 같이 뭐 부자 된 케이스들도 원체 많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워낙 길게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돈을 벌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랑을 들은 지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돈을 벌어요. 상승장이 워낙 기니까. 네. 9년 동안 이번 상승장 9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계속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던 거는 어떤 젊은 여자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네. 투자자들을 이끌고 리더로 오는 거예요. 임장의 리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투자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사라는 것만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현장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좀 많이 주는데 우리 현장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하고 상담을 다 했는데 네. 일단 그 인솔자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투자자들을 이끌고 다니지라고 이게 과정을 봤더니 우연히 이 사람이 분양권 투자에 초창기에 네.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올랐어요. 네. 올라가지고 분양권을 이제 전매를 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한 3, 4천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 또 분양권을 또 산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를 약간 주고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몇 분들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게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몇 달 사이에. 그러면서 그걸 사가지고 하니까 이제 지인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그 벌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오르는 상황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약간은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네. 그때 이분은 뭘 했냐면 자기가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권을 샀는데 안 오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네네네. 근데 그 뭐 10명이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한두 명이 이제 이탈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야, 불안하니까 나 팔고 가야 되는데 안 팔려. 그럼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사버린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서 그러니까 나중에 지켜보고 나니까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신이야, 신이죠. 예. 그래서 우리 현장까지 왔는데 이제 이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고 투자자들 상담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제 현장을 아니까 네. 우리 현장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분양권 전매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주까지 가져갈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은 다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절대 물리면 안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여윳돈으로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고 네네. 1억을 가지고 4-5개를 사는 거예요. 분양권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입주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입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 해결해 줬다는 거죠. 당연히 전매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전매가 안 되면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다. 부동산의 신이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 현장에서 딱 터져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입주할 때 상황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입주할 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전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물린 거예요. 입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고 입주까지 왔어요. 그 중도금 계속 내고. 예. 중도금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이자로 내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 사람이 해결해 줬던 게 한두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던 거는 자기 돈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전체가 다 물린 거죠. 한 30명 정도가. 그 사람 보고 해결해 달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 다니까 이제 그분 잡으러 이제 이분 투자자들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분 연락처 알고 있지 않냐. 전화 통화했었냐. 이제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받고 심지어는 이제 죽었다는 소문도 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다 물려가지고 한 반절은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다 날리고 나머지 반절은 어떻게든 막 이제 마련해서 이제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점이 생긴다는 거죠. 비극이네요, 비극.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때 정말 주의를 엄청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은 이거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와서 이거를 조언을 해줘도 안 듣겠구나. 아인슈타인을 바보 취급할걸요? 그렇죠. 우리 부동산의 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디 아인슈타인 따위가 뭐 이렇게 할걸요? 근데 문제는 저랑 이 인솔자랑 얘기해봤을 때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우연인 거예요. 근데 또 뭐 이런 상승장에서 그 벼락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영웅으로 좀 또 탄생이 되기도 하고 왜 그 주식 시장도 장이 좋을 때는 단타를 해도 벌고 뭐 장투로 해도 벌고 막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진짜 시장 좋을 때는 매일매일 단타를 해도 매일매일 막 몇 %씩 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회원 모집하는 거죠. 그렇죠. 보셨죠? 막 이러면서. 참. 저도 주식 할 때 이제 리딩 방도 들어가 보고. 해보셨어요? 돈을 내고 가입해서? 그때는 이제 무료로 하는데 저도 신기했던 게 리딩하는 사람이 찍어주는 것마다 다 오르는 거예요. 원래 맛보기가 확률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들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고 중간에 알려줬어요. 이분 또 그 주식의 신한테 빠지셨네. 예.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걸 봤더니 그거가 그 회원들로 인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그 그러니까, 물량으로 막. 예, 1,000원짜리 이렇게 소량 거래 없는 것들을 예,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거래 많이 없는 것들을 차트가 좀 괜찮은 거, 예, 그런 것들을 골라놨다가 나중에 지금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가서 사거든요. 1,000원에 이제 1,000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 그러면 1,000원에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1,000원에 절대 안 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르면 예, 1,020원에 했는데 이미 또 올라 있고 1,030원에 했는데 올라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1,050원인데 제가 1,070원에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말 바꾸죠. 내가 1,000원에 사라 그랬지 왜 1,070원에 네, 사라 그랬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1,100원에 찍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보셨죠? 10% 수익.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반복되는 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회원들에 의해서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잘 이용하는 이제 리딩의 그게 진짜 리딩이었던 리딩방이죠. 거죠. 리딩방. 네네. 또 주식 쪽에서는 또 그런 거를 이제 리딩을 당해보신. 네네. 근데 부동산도 그렇게 또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장 좋을 때는 네. 끌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또 편승을 하면서 막 돈을 벌어주고. 근데 그 기억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다음 상승 사이클 돌아와도 네. 그런데 따라가실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심리가. 많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번 돈을 지킬 수 있어야 이게 이제 내 돈이 되는데 번 기억만 있고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식에 지금도 자신감은 넘쳐요. 왜냐하면 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과로는 다 손해를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지금 와이프한테 항상 주식으로 항상 나는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벌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손해 본 거는 이게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해 본 거는 실수고 맞아요. 벌었던 건 실력이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편향이 다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심리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그 아파트 사이클 이야기하실 때도 항상 그 심리를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다 심리에 의해서 지금 거래 절벽이 오고 매수자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이런 게 다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고 주식 투자도 사실은 심리가 네, 다 거의 심리죠. 90% 이상 네네. 좌우한다고 하고 부동산도 심리가 마찬가지고. 거의 100%죠. 네.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요인이 결국에는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네네네.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심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수요 공급이 다가 아니다.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네. 저는 심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 다른 요인들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줘서 그걸로 심리가 변화해서 결국에는 이게 수요 공급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려고 했던 사람이 수요자잖아요. 네. 사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하락하겠네 마음을 먹으면 네. 사는 행위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럼 수요가 당분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악순환으로 가고. 네. 그 수요 공급 잠깐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 인허가라든지 네. 착공 건수라든지 이게 늘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또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거지. 뭐 진짜 막 3기 신도시 분양하고 막 이럴 때까지 그러면은 공급은 그냥 마냥 기다려만 돼야 되는 건지. 공급 쪽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공급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보통 분양을 할 때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리냐면 최소한 3, 4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럼 지금 분양하는 것도 있지만 예정되어 있는 분양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분양 계획을 다 세워놔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내놨기 때문에 네. 그냥 시장 상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신규 진입하는 공급들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그 시장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신규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중고 시장이 주예요. 중고 시장 이미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가격이
신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음마 아파트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25억에 팔 거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나는 25억에 살 거야. 해서 예, 이게 거래가 되면 매매가 되면 이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 안에서 수요와 공급은 신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없어도 안에 있는 공급이 많아지면 하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규 공급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는 미래의 공급을 또 그 안에 품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좀 부동산 네. 그 전문가들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게 네. 이게 뭐 그러면 떨어질 때는 똘똘한 한 채는 괜찮겠습니까? 떨어질 때는 뭐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지나요? 어디가 그나마 더 버틸만 한가요? 막 이런 거 여쭤보거든요. 네. 그때 소장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저는 특별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게 이제 주식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장이지만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엔솔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또 전고점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락 시장을 이기고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네. 뭐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은 하락 시장이어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세죠. 네. 근데 나중에 좀 지나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하게 다 떨어집니다. 또 거기는 금액도 호가 단위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로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거지 금액적으로 치면 강남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으로 예. 따지면. 예를 들면 30억에서 40%가 떨어지면 네. 12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나요? 예. 상상이 안 되네. 웬만한 그 다른 집값 하나가 빠지는 그렇죠. 건데. 집값 하나가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또 뭐 아까 음마 아파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게 갑자기 이제 승인이 나기도 하고 네네. 뭔가 또 이제 빨리빨리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도 조금 더 승인이 더 빨라지기도 하고 네네. 진척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역별로는 좀 호재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게 호재로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어디 팍 튀어오르고 이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는 게 네. 재건축이 호재되는 이유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재건축이 호재가 왜 호재일까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드디어 완성되니까. 새 집이 되면 무조건 좋냐? 새 집이 된데 가격이 떨어지면. 아 물론 그것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선반영이 되는 가격이죠 사실. 그렇죠. 이미 올랐잖아요. 예. 그럼 자 재건축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분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새 집으로 된 다음에 새 집도 올라가야 이제 이게 진짜 호재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이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가격도 많이 못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못 받으면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추가 부담금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이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많이 올려서 잘 팔려야 이게 진짜 호재인데 분양가를 올리기도 어렵게 되고 분양가를 좀 올려서 팔았더니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옆에 기준이 되었던 새 아파트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나중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 10년 전후로 해서 입주한 아파트 중에 재건축을 했는데 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비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망한 거죠. 일반 분양분이 할인을 해가지고 훨씬 더 쌌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게 호재였던 게 악재로 변화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 해서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건축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확실히 한 번에 확 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찾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재건축 정부가 제도도 규제를 미친 듯이 풀어버려 한꺼번에 하지 않는 이상. 예, 그 규제를 이제 다 풀어버리고 심지어는 부양책까지 한꺼번에 확 쓰지 않는 이상은 상승장으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확 풀어버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와 지금 정부가 다른 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좀 과감하게 풀었어요. 네. 그냥 다 풀어버렸죠. 네네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반등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만약에 정부가 좀 이번 정부도 똑같은데 이번 정부가 좀 경착륙이 심하게 될 것 같다 해서 좀 어느 순간에는 과하게 풀어주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경착륙이 우려되면 네, 그러면 반등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등이 아니고 이제 상승 전환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상승 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부가 다시 규제로 묶어버립니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완화했다 강화했다 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승 전환되면 반드시 묶을 거다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반등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럼 이때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정말 상승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까지 보려면 앞에서도 말씀하신 전세가, 네, 그렇죠. 전세가율? 전세가에 의해서 밀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져야 개미들은 시장 추종으로 이제 따라가서 이제 서서히 전세가 올라가는 것과 매매가 올라가는 게 같이 맞물려야 이제 점점 시장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시장에 점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과거로 보면 언제였냐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가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세가가 2017년 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에 이제 갭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임차인으로 남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서 이제 매수자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이제 투기 수요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불을 뿜고 폭등장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막 막차 표가 팔리게 되고 이제 앞으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락 시장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소될 때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미분양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과자로 친다면 옛날에 허니버터칩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대부분 다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자, 매대에 슈퍼마켓에 갔는데 허니버터칩을 사러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가 조급하죠. 예약하죠. 예약하거나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박스가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 한 박스를 다 사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한 박스가 나왔으니까 일단 한 박스 사버리는 거예요. 가수요라고 하죠. 그게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냐면 매대에 이 물건들이 그득하게 쌓이잖아요. 공급이 또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싸거든요. 예. 살 필요가 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미분양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시간적 여유, 만만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지역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빨리 사야 이 미분양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반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다음에 안 붙는 이유가, 매수세들이 안 붙는 이유가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미분양을 사지 중고 아파트를 왜 사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더 쌀 수 있는데 오히려 또 막 할인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면 할인 분양도 하고 조건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금리도 막 우대해주고 뭐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메리트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럼 매수자들이 일반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락 기간이 되면은 그 분양가가 이제 비싸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환되는 과정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분양가가 만약에 지금 분양하는 게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약간 싸요. 네. 약간 쌉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2년 뒤, 3년 뒤에 입주할 때 보면 얘는 분양가는 제자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제자리에 있죠. 근데 주변의 아파트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살 때는 분명히 내가 싸다라고 해서 샀는데 시장 상황이 변해가지고, 예, 내가 비교했던 그 기준으로 삼았던 아파트보다 내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분양하는 물건들은 다 비싼 물건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이제 악화, 그렇죠. 일로로 가는 거긴 한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실수요자 입장인데, 예. 미분양 주택을 조금 더 할인을 받거나 네. 금리 우대 혜택을 받고 산다. 네. 라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예를 들어서 네. 할인을 받는다면, 네. 물론 이제 주변 시세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라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하고 소형의 인기가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오르는 폭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는 소형이 인기가 좋았죠. 네. 소형이 인기가 좋아서 소형이 많이 오르고 대형은 덜 올랐어요. 네. 자,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제 어떤 게 되느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론을 해보는데, 네. 미분양이 많은 평형대가 어떤 게 많을까? 많이 지은 거, 그렇죠. 인기가 있던 거, 즉 소형이네요. 그렇죠. 소형이 미분양이 나거든요.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았던 거는 나중에 잘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많이 났던 게 이제 할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할인한다고 해서,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할인에만이 집중이 되거든요. 또 혹하죠. 그러니까 할인 가격이 주변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비쌉니다. 할인을 해도, 네, 물론 새 아파트니까. 그렇죠. 할인 가격이 주변 아파트보다 싼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팔면은 뭐 당연히 거기를 살긴 하는데. 금방 팔리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기서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손실폭을 줄여야 되죠. 그럼 분양가 여기서 100만 원 차이만 나더라도 평당가로, 그럼 막 전체 가격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몇백 채, 몇천 채 쌓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몇천억 막 이런 단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선정할 때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30%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 시세를 보고, 주변 시세를 봤더니 지금 기존 분양가로는 절대 못 팔겠네. 네. 그러면 얼마에 책정할까? 봤더니 주변이 30-40% 떨어졌네. 네. 그래서 내 가격을 청해 보니까 한 30% 아니면 40% 할인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주변보다 싸게 팔면 금방 팔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건 건설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팔릴 만큼, 팔릴 듯 안 팔릴 듯만큼 가격. 항상 새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 40% 할인하는 게 책에도 있어요. 네. 보면 이제 책에 그 예를 들었던 게, 서울에 40% 할인하는 아파트가 두 번째 챕터인가 세 번째 바로 챕터에 앞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네, 60페이지. 네. 그때 40% 할인했는데 안 샀어요. 그때 뭐 식기 세척기도 끼워준다 하고 네, 뭐 자동차 주고 뭐 금도 주고 막 이런 행사도 하고, 네. 예, 하는데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 왜 안 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40%를 할인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0% 할인하는 거에만, 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새 아파트 첫 분양가 대비 할인보다 주변 시세 대비 할인율,
네.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주변보다 싸게 팔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 영상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네. 30% 할인한 미분양과 예. 약간 더 비싼 신축 지금 이제 현재 예. 그때 당시에 신규로 분양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0-40% 할인하는 더 싼 걸 선택을 하거든요. 미분양이 있다. 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냥 신축으로 약간 비싼 좀 프리미엄 있는. 아니요, 프리미엄이 아니고 지금 분양가로 신규 분양을 하는데 얘가 이제 할인하는 아파트보다 좀 더 비싸게 분양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 예. 이걸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약간 미분양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그렇죠. 조금 더. 그러니까 얘도 미분양이 나긴 나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얘는 할인하는 건 악성이고 얘는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생기는 일시적인 미분양이. 그렇죠. 저쪽은 그 미분양분이 다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집값 절대 안 오르고. 그렇죠. 이쪽은 다시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네. 물론 마이너스로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여기도. 네. 그래서 미분양도 우리가 그냥 쉽게 볼 게 아니었네요. 예, 미분양이 진짜 어려워요. 저는 그때 미분양을 팔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싼데 왜 안 사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부동산 진짜 모를 때는 네. 야 저기 집도 넓고 되게 네. 싸. 근데 뭐 할인도 해주고 네네. 뭐도 해준다. 야 대리석도 좋아.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아는 형님이 너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특히 이제 미분양률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건설사들이 미분양률을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해요. 숨기는구나.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미분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미분양이 얼마 났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수집을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면 물어보면 이걸 약간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하게 하는 데도 있고 축소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아예 오픈하는 데도 있고 건설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미분양률. 네. 이게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더 안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세대 분양을 했는데 네. 전체 세대가 1000세대인데 미분양이 100세대 난 것과 네. 200세대 미분양 난 것과 아니면 500세대가 미분양 난 것 다 예. 달란 거예요. 어떤 게 더 빨리 올라가냐? 적을수록. 그러니까 그렇죠. 완판이라고 하죠. 다 팔리는 게 빠를수록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빨리 쌓이고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미분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할인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할인율이 높은 건 말 그대로 그만큼 싸게 팔려고 하는 건 그 이유가 있으니. 그렇죠. 또 그 안 이유가 팔린다는 거죠. 해소될 때까지도 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 2010년쯤에 악성 미분양이 생겼던 게 네. 소화를 언제 했냐면 2019년, 20년까지 안 팔려서 그때 해소한 아파트들이 경기도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19년도에 그런 거 살 뻔해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안 그것도 팔려. 근데 시장 좋을 때는 네. 그것도 가지고 올랐었어요 또. 근데 해소가 안 됐던 거는 예. 안 올랐어요. 해소가 그리고 안 이제 돼. 해소가 해소되고 나서 이제 잠깐 올랐죠. 해소가 돼야 오르죠. 네. 해소가 돼야 올라갑니다. 해소 안 되면 절대 안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아파트가 바로 김현미 장관 살았던 아파트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5억입니다. 예, 그분은 거의 뭐 이제 박제가 되는 거죠. 네. 그분은. 그래서 그때 진짜 다 팔렸어요. 제가 우연히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근데 진짜 불 꺼진 저녁에 가보면 라인 전체가 불이 꺼져 있어요. 안 팔렸다. 그분이 지역구가 저 고양시 어디 아닌가요? 예, 일산 덕양구. 네. 거기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5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아니 5억인 집이 있다고 아직까지? 예. 일산에? 예. 그때 남은 것들이 50평대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거의 2020년 아니었어요? 네. 오 대박이네. 그때까지도 정말 그 분양 상담사들이 정말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팔렸어요. 근데 김현미 전 장관의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냥 싹 팔렸습니다. 그분은 뭐 이제 레전드가 되셔가지고
이현철 소장님 진짜 오늘도 유익한 말씀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이 책도 저도 유익하게 잘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도 나중에 또 이벤트를 통해서도 같이 또 선물도 아마 책이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책은 아마 그 소설 읽듯이 요 비유도 많이 하시고 네네. 명언 그 주식 명언을 또 많이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그걸로 쓰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런 명언을 잘 그냥 몇 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출판사에서 도와주셨구나. 그런 도움을 도와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이현철 네. 소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